자, 여기에 취소했으니까 이제 추인입니다. 추인은 두 가지가 있어요. 추인한다는 의사표시에서 추인되는 거, 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이란 말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추인한다는 의사표시에서 추인되는 걸 임의 추인이라 그러고, 당사자 의사와 관계없이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그냥 추인한 것으로 보는 거 법정 추인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 임의 추인은 추인한다는 의사표시에서 추인되니까 무슨 의사가 있어야 되느냐? 추인 의사가 있어야 돼요. 그럼 추인한다는 것은 더 이상 취소한다는 말입니까? 안 한다는 말입니까?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추인한다는 것은 결국 취소권을 포기하는 것이다. 그 말과 같습니다. 그건 어떤 권리를 포기할 때는 자기 권리가 행사할 수 있음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추인할 때는 자기 행위가 취소할 수 있음을 알면서 해야 됩니다. 모르고 하는 것은 추인이 아니 됩니다. 다음에 추인한다는 것은 그 법률 효과를 받겠다는 것이니까 당연히 효력 요건을 다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법조문에 있던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 종료된 후에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추인이 안 됩니다. 그러면 미성년자는 왜 취소할 수 있냐? 미성년이니까. 그러면 당연히 제한 능력자는 취소할 수 있는 원인이 제한 능력자니까, 제한 능력자는 능력자로 된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이고, 사기 강박이나 착오는 사기 강박이나 착오에서 벗어난 다음에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8세 미성년자는 자기가 했던 매매를 스스로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했던 매매를 스스로 추인할 수는 없습니다. 성년자로 된 다음에 할 수 있습니다. 사기 강박이나 착오는 벗어난 다음에 할지 사기당한 상태에서는 추인할 수 없어요. 단 이 미성년자의 엄마 아빠는 언제든지 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 대리인이라든지 후견인은 언제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임의 추인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항상 취소의 원인이 종료된 뒤에 해야 된다는 겁니다.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뒤에 된다. 추인하게 되면 확정유예로 바뀌죠. 이거는 소급표가 없습니다. 추인하기 전까지도 유효했으니까. 다음에 임의 추인과 달리 법정 추인은 추인한다는 의사표시에서 되는 게 아니고 법에 규정된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그냥 추인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은 추인 의사가 있을 필요도 없고 취소권의 존재를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추인이니까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뒤에 하는 것은 다 같습니다. 모든 추인은 다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뒤에 해야 됩니다. 무효행위 추인도 마찬가지죠. 무효행위 추인도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 한 것을 보니까 새로운 법률행위로서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무효 사유가 종료돼야 된다 이 말 같습니다. 그러니까 강행법규 이런 거는 무효행위 추인이 안 되는 거죠. 항상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뒤에 된다. 다음에 사유가 있는데 우리 민법에는 6가지 사유가 있어요. 그 6가지 사유 중 하나를 하면 되는 것이고, 다만 6가지 사유 중 하나를 하더라도 난 추인한 게 아니다 라는 의사를 표시하면 안 됩니다. 즉 다른 이의 여부가 없어야 됩니다. 이의 여부가 없을 것, 이게 요건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럴 때 추인이 됩니다. 그 6가지 사유가 쭉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두 번째 있는 이행 청구와 다섯 번째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는 오로지 취소권자가 있을 때만 해당됩니다. 상대방이 한 것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갑과 알 사이에 아파트 매매 계약이 체결된다. 그래서 20일 날 중도금 주기라고 30일 날 잔금 주기를 하는데, 이럴 때 이 잔금 주고 등기서류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갑이 을로부터 사기를 당한 겁니다. 그럼 취소권자는 누구냐? 갑이 취소권자입니다. 취소권자를 가르지 않으면 시험에 맞출 수 없습니다. 그럼 이 갑은 사기를 당했으면 취소하면 되는데 20일 날 사기꾼을 찾아가서 빨리 중도금 주십시오 라고 상대방에게 그 채무를 이행하라고 청구를 합니다. 이 청구한다는 것은 취소하겠다는 말입니까? 안 하겠다는 말입니까? 안 하겠다는 말이죠. 자, 이게 추인입니다. 근데 만일 사기꾼이 30일 날 매도인을 찾아가서 아저씨 빨리 등기서류 주십시오라고 이행 청구합니다. 이거는 추인이다 아니다? 사기꾼이 하는 것은 아니겠죠. 따라서 이건 누가 했을 때만? 취소권자가 있을 때만 해당됩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 있는 권리 양도도
취소권자가 자기가 취득한 권리를 다른 사람이 양도할 때 추인이 되는 것이지 취소권자가 아니고 사기꾼이 양도하는 것은 추인이 될 리가 없습니다. 있을 수 없는 거죠. 예컨대 취소권자가 자기가 매매했던 물건을 다른 사람이 양도한다는 것은 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기꾼이 자기가 취득한 물건을 다른 사람이 양도하는 것은 추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두 개, 이행 청구할 때 청, 다음에 양도할 때 양, 그걸 흔히 청량고초라고 말합니다. 청량고초는 누가 있을 때만? 취소권자가 있을 때만 추인이 되는 겁니다. 청량고초는 취소권자가 있을 때만 해당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청구와 양도입니다. 나머지 1번 전부나 일부를 이행한다. 취소권자가 자기 채무를 스스로 이행한 것은 추인을 한다고 볼 수 있게 없게 있죠. 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경계계약한다는 것은 취소권자와 상대방 사이에 새롭게 계약한다. 새롭게 계약한다는 것은 다른 걸 취소 안 했다는 말 같습니다. 이런 걸 경계계약 그럽니다. 자, 나머지는 다 시험에 제일 나오는 게 이행 청구와 양도입니다. 청구와 양도 제일 많이 나옵니다. 자, 작년에 나왔던 161페이지 27의 문제를 보면 5번을 보십시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추인할 수 있는 취소 요건이 종료됐죠. 취소권자가 뭐 한다? 이행 청구합니다. 추인이게 아니게? 추인. 그럼 답이 5번 아닙니까? 항상 추인이 나오면 이행 청구 아니면 양도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행 청구 아니면 양도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다음에 4번. 법정 대리는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해야만 효력이 있다. 그럴 필요 없어요. 법정 대리나 후견인은 언제든지 추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겁니다. 3번 제한 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한다. 취소하면 꼭 제한 능력자 나옵니다. 그럼 뭘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근데 악인은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한다니까 틀렸지 않습니까? 아까도 봤죠? 선악을 불문하고 뭐만 반환하면 된다? 현존이익만 반환하면 됩니다. 2번 취소권은 취소 사유가 있음을 한 날로부터 1년이 아니고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몇 년? 10년입니다. 그래서 틀린 겁니다. 자, 무효 취소는 여러분 한 번만 읽어보면 됩니다. 읽어보고 기출문제만 풀면 그냥 거기서 다 나오면 됩니다. 별로 어렵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자, 이제 162페이지 조건 기한을 봅니다. 조건 기한은 우리가 지금 법률행위 효력 요건을 보는데 법률행위가 일단 유효하게 성립됐다 할지라도 그 법률행위, 성립된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제한하기 위해서 당사자가 임의로 붙인 약관을 부관이라 그러고 그 부관에 해당되는 것이 조건과 기한입니다. 그래서 뭐 부관이라는 게 뭔지 알 필요는 없고 조건 기한은 법률행위 부관에 속한다까지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법률행위 조건을 먼저 볼 것 같으면 법률행위가 일단 성립되면 효력이 발생하고 이미 성립된 법률행위도 소멸될 수 있는데 이미 성립한 이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비록 오늘 법률행위가 성립했지만 당장 효력이 발생시키기 싫다 혹은 이미 효력이 발생했다 할지라도 나는 이 법률행위를 효력을 소멸시키고 싶다. 이럴 때 붙이는 게 부관입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그냥 발생시키고 마음대로 소멸시키는 게 아니고 이미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합니다.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한다는 것은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결부시키는 겁니다. 그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 부관을 조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성립된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상률을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것이다. 예컨대 말입니다. 갑과 사이에 아파트 정액계약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 아파트를 공짜로 주마.
1월 1일 날 정력이하고 도장까지 확 적었어요. 적었다는 것은 법률행위가 성립했습니다. 그럼 정력이하의 효력이 수정자 입장에서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효력입니다. 권리를 취득, 변경, 소멸하는 게 효력인데 이 가방의 말이 단 이번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주겠다는 겁니다. 이 말은 갑의 입장에서는 비록 오늘 정력이하게 성립했지만 당장 소유권 취득이라는 효력을 발생시키기는 싫고 내가 원하는 어떤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이 나타났을 때 효력을 발생시키고 싶다는 겁니다. 그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이 여기서는 뭐냐? 합격입니다. 그럼 비록 오늘 정력이하게 성립했지만 소유권 취득이라는 효력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언제 발생하냐? 합격. 합격은 장래일이죠.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불확실한 사실입니다. 그 불확실한 사실이 합격이 딱 되면 어른 감액에 비로소 소유권 이전 등기해 주십시오. 이 정려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되겠습니까? 이렇게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 요걸 뭐라냐?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럼 두 사람 사이에는 정력이약을 체결하면서 뭘 조건으로 붙였느냐? 합격을 조건으로 한 겁니다. 이 합격이라는 조건이 성취돼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조건 중에서 효력을 발생시키는 이런 조건을 뭐라냐? 정지 조건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이야기죠. 다음에 갑과 을 사이에 내가 너에게 매달 50만 원, 매달 200만 원씩 주마 라고 정기금 지급 계약했어요. 매달 200만 원씩 주기로 약정을 했습니다. 단 언제까지 주기로 했느냐?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주겠다는 겁니다.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됩니다. 똑같은 걸 하더라도 갑과 을 사이에 정력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도 해줘요. 똑같은 걸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정력계약이 성립되고 소유권 이전 등기도 해줬으니까 모두 발생됐다. 효력도 발생됐어요. 그런데 감히 하는 말이 단 이번 공인중개사 시험에 불합격하면 이 정려는 없는 것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비록 이 을이 지금 소유권 취득이라는 효력이 발생했지만 무슨 사실이 나타나면 불합격이라는 사실이 나타나면 비록 효력이 발생했다 할지라도 뭐한다? 소멸시킵니다. 근데 마음대로 소멸시키는 게 아니고 장래 불확실한 사실이 나타났을 때 그때 효력을 소멸시켰다는 겁니다. 이 장래 불확실한 사실 여기에 뭐라고? 불합격입니다. 불합격은 합격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으니까 장래 사실이고 불확실한 사실입니다. 근데 만일 불합격이라는 사실이 나타났다. 그럼 이 정려의 효력은 어떻게 되냐? 소멸됩니다. 도로 소유권 등기 말소하고 도로 돌려줘야 됩니다. 이게 뭐라고? 조건입니다. 여기는 뭘 조건했다고? 불합격을 조건한 겁니다. 그럼 여기는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 효력을 소멸시킵니다. 소멸시키는 조건은 뭐였냐면 해제 조건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미 성립된 법률행위라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내가 조절하는데 마음대로 조절하는 것이 아니고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것을 조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조건은 장래 사실이 됩니다. 그럼 먼저 163페이지 제일 위에 성질 1번입니다. 조건이 되는 사실은 장래 객관적으로 불확실한 사실이 된다. 맞습니다. 장래 불확실한 사실이지 확실한 것은 조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건 기한이 됩니다. 다음에 조건도 법률의 내용이죠. 정력이하간의 내용이니까 당연히 당사자가 임의로 부과해야 됩니다. 따라서 법정 조건은 조건이 아닙니다. 당사자가 임의로 부과한 것만 조건입니다. 그러면 조건도 법률행위고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요하죠. 따라서 조건 의사가 있더라도 이를 외부에 표시하지 않으면 조건으로 취급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조건 의사가 있더라도 이를 외부에 표시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건을 하겠다는 의사가 있더라도 이를 외부에 표시하지 않으면 조건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건 여러분 쓸데없는 말 아닙니까? 내가 조건을 하겠다는 말을 의사를 표시 안 하면 상대방이 알 수가 없는데 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근데도 시험에 나오고 그렇습니다. 조건 의사가 그럼 당연히 조건을 붙인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해야 되지 그러면 표시 안 하면 어떻게 안 하냐 이 말입니다. 자, 그게 성질과 관련된 내용. 밑에 조건의 종류 방금 말했죠. 효력을 발생시키는 조건은 무슨 조건? 정권. 효력을 소멸시키는 조건을 해제 조건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정지 조건에 해당되는 거 하나 예를 들어 보면 이게 정지 조건입니다. 소유권 유보 매매라고 있습니다. 흔히 할부 판매입니다. 할부 판매하게 되면 먼저 냉장고도 할부 판매하면 누구한테 먼저 줍니까? 매수인에게 넘겨주죠. 그럼 소유권 취득했게 못했게? 못했습니다. 할부대금 완납해야만이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럼 아직까지 소유권 취득이라는 효과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럼 언제 소유권 취득이라는 효과가 발생한다? 대금 완납. 그럼 대금 완납을 무슨 조건? 정지 조건부로 한 매매계약입니다. 164페이지 1번 탈례입니다. 이른바 소유권 유보부 동산 매매계약 나 있죠? 그걸 한마디로 줄이면 할부 판매 아닙니까? 소유권을 유보하고 매매하는 겁니다. 소유권 유보 매매입니다. 이것은 대금이 모두 지급되는 것을 정지 조건으로 하므로 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금 지급될 때까지는 누가 소유자다? 매도인이 소유자입니다. 아직까지 매수인은 소유권이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럴 때 다만 대금 모두가 지급됐을 때는 뭐라고? 별도 여사 표시십시오. 조건이 성취됐으니까 바로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이거 두 번인가 우리 시험에 나왔습니다. 소유권 유보 매매는 무슨 매매다? 정지조건부. 정지조건부 매매입니다. 할부대금 완납을 정지조건부로 한 매매계약입니다. 다음에 적극 소극은 뭐 읽어보면 될 것이고 밑에 수의 비수의 조건 중에서 수의는 소건 성취 여부가 당사자 의혹에 달린 것을 수의 조건이라는데 여기서 당사자 일방의 의사만 있는 것을 순수 수의 조건 그러죠. 내가 기분이 좋으면 너에게 이 아파트를 주마. 이것은 무효입니다. 순수 수의 조건은 조건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무효입니다. 기분이 좋은 거 안 좋은 거 어떻게 합니까? 모르지. 그러나 프랑스에 가면 거기 나와있듯이 독일로 가면 이 아파트를 주마. 그럼 독일로 가고 안 가고 내 마음이지만 독일로 갔다는 사실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어 없어요? 그런 것은 유효입니다. 다음에 우성, 그 보면 비수의 조건은 일방의 의사에만 의존을 하지 않는 건데 대표적인 게 뭐 우성 조건이죠. 비가 오면 이런 거는 당사자 의사와 전혀 관계없는 것. 다음에 혼성 조건은 내가 너희 누나와 결혼하면 이 말입니다. 그럼 나의 의사도 있어야 되고 제3자 의사도 필요하죠. 이런 걸 혼성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건 읽어보면 됩니다. 한 번도 시험에 나온 적 없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공부를 한다는 거지 뭐 이걸 혼성 조건이 뭡니까? 이런 거 안 나온다니까요. 그래도 혹 모르니까 순수 수의 조건은 무효다. 그건 외워야 돼 안 외워야 돼? 그럼 무효 이런 거는 외워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도 순수 수의 조건은 무효입니다. 다음에 가장 조건입니다. 가장 조건은 지금부터 말한 거는 조건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가짜 조건을 말합니다. 가짜 조건에는 조건이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법정 조건입니다. 조금 전에 조건은 당사자가 임의로 부과한 것만 조건이라 했죠. 법정 조건은 이미 법에 규정된 조건입니다. 이건 조건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민법 조건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하긴 합니다. 다음에 불법 조건입니다.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예고를 하는 것. 첫 계약을 조건으로 이 아파트를 준다. 이것도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게 왜 자주 나오느냐. 첫 계약을 조건으로 정리계약하면 조건만 무효일까요?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일까요? 그래서 꼭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법조문 151조 1항을 보십시오.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인 때는 그 법률행위를 무효로 한다 돼 있지 조건을 무효로 한다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꼭 조건을 무효로 한다고 시험에 나옵니다. 틀렸습니다. 조건이 아니고 법률행위가 무효입니다. A를 살인하면 이 아파트를 주마. 그건 살인하면 조건만 무효가 아니고 아파트 준다는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된다 이 말입니다. 다음에 기성조건, 불능조건입니다. 기성조건은 이룰 기자니까 조건이 벌써 뭐됐다? 성취된 걸 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조건은 장래 것만 조건이죠. 근데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립된 것을 기성조건이라고 합니다. 네가 합격을 하면 이 아파트 주겠다는데 3년 전에 합격했어요. 그럼 조건이 벌써 계약할 때 성립된 겁니다. 이걸 기성조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다음에 뒤에 불능조건은 조건 성취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조건한 겁니다. 불능조건이다. 해가 서쪽에 뜨면 이게 해가 서쪽에 뜰 수 있습니까? 조건은 장래 성취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불확실에 대한 이거는 실현 불가능한 걸 조건한 겁니다. 실현 불가능한 조건은 무슨 조건?
불가능 조건 줄여서 뭐란다? 불능. 우리는 불능이라 말이 나오면 항상 불가능을 줄여서 불능 이렇게 말합니다. 원시적 불능. 그것도 불가능을 줄여서 불능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기성 조건은 조건이 아니고 불능 조건도 조건이 아닙니다. 근데 조금 전에 불법 조건은 제가 무효를 했죠. 불법 조건은 그게 기성 정지 조건이든 해제 조건이든 다 무효인데 요 기성 조건, 불능 조건은 조건이 아닌데 조건을 붙이면 어떨 거냐? 효과가 달라집니다. 기성 조건을 정지 조건에 했느냐, 해제 조건에 했느냐에 따라 틀려지고 불능 조건도 정지 조건에 했느냐, 해제 조건에 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예컨대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내가 너에게 이 아파트를 주마. 감사합니다. 단 언제 주겠느냐? 해가 서쪽에 뜨면. 해가 서쪽에 떨릴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지금 주겠다 말입니까? 안 주겠다 말입니까? 그러니까 무효라고. 이거는. 내가 너에게 이 아파트를 주마. 감사합니다. 단 해가 서쪽에 뜨면 돌려줘. 그렇게 말합니다. 해가 서쪽에 떨릴 수 없어요. 그럼 돌려주라는 그 말을 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쓸데없는 말 했죠. 따라서 이거는 조건으로 취급할 필요 있어 없어요? 해가 서쪽에 뜨면 돌려달라는 말은 계약서에 쓸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이 말입니다. 할 필요가 없는 말이잖아. 그럼 조건 없이 그냥 준 겁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기성 조건이 정조건이다. 내가 너에게 이 아파트를 주마. 단 합격하면 주겠다는데 어제 합격했으면 그럼 당장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성립과 동시에 조건이 성취됐다니까 그럼 바로 조건 없이 주겠단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조건 없이 유효가 되는 겁니다. 원래 공인중개 내가 너에게 이 아파트를 주마. 단 원래 공인중개사 시험에 불합격하면 돌려달라 했는데 아빠 시험이 앞당겨져서 올해 불합격했어요. 그럼 받는다 못 받는다? 없죠. 왜냐하면 조건이 벌써 성취돼 버렸잖아. 성취되니까 성립과 동시에 소멸하는 거죠.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조금 달라진다. 무슨 조건이나 달라지는데 이럴 때는 두 문자를 따라 해온다 했습니다. 기해무, 불정무 이렇게 옵니다. 기해무, 불정무 이렇게 오면 됩니다. 기해무, 불정무. 시험에는 항상 문항에 하나는 나옵니다. 기해무, 불정무 하나는 나오니까 외우는 게 좋습니다. 자, 166페이지. 자, 1번 불능 조건이 기출 지문 봅니다. 불능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무효다. 맞습니까? 불해무입니까? 불정무입니까? 근데 불해무라 했으니까 틀린 거 아닙니까? 그럼 그렇게 풀면 되는 거죠, 뭐. 다음에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하면 조건만 무효고 벌써 틀렸잖아요.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입니다. 다음에 3번까지만 봅니다. 해제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다. 이미 성취할 수 없는 조건이 무슨 조건? 불능 조건이죠. 그럼 불정무입니까? 불해무입니까? 근데 지금 불해무라 되어 있으니까 틀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1번 문제나 3번 문제나 같은 것인데 1번은 간단하게 나온 것이고 3번은 풀어 쓴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간단하게 불능 조건이 이렇게 나오지 않고 조건 성취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 이렇게 나온다고.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 요걸 뭐로 고쳐야 된다고? 불능 조건 이렇게 고쳐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불정무, 기해무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불정무, 기해무 이렇게 나갑니다. 자, 다음에 모든 법률행위에 다 조건을 붙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흔히 조건과 친하지 않는 법률행위라고 나옵니다. 대표적인 게 공익상 이유로 공공질서를 위해서 못 붙이는 게 가족법상 행위하고 오음수표입니다. 가족법상 행위는 당연히 조건을 붙이면 안 됩니다. 다음에 오음수표는 거래의 안전을 위해서 못 붙입니다. 다음에 공익상과 관계없이 상대방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즉 사기상 이유로 못 붙이는 게 뭐가 있다? 단독행위입니다. 단독행위도 못 붙입니다. 다만 단독행위는 사익상 이유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못 붙이기 때문에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없지만 상대방이 뭐하거나 조건을 붙이는데 동의하거나 상대방에게 뭐만 주는 경우에는 이익만 주는 경우는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이익만 주는 경우 볼 수 있다. 이거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익만 주는 경우 채무 면제입니다. 크리스마스 날 눈이 오면 너 채무를 면제하겠다.
그럼 채무를 면제하는 것은 일방적 의사표시 단독행위지만 상대방에게 불리하죠. 그래서 가능합니다. 그거 외우십시오. 채무 면제는 따로 외우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못 붙이지만 동의하거나 이익만 주는 경우는 붙일 수 있다. 다음에 조건 성취 불성 처제인데 이건 조건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 성취를 방해하면 성취한 거로 주장할 수 있다. 만일 갑이 을에게 합격하면 이 아파트를 주겠다는데 시험 치는 날 을이 합격하지 못하도록 감금을 해버렸습니다. 그럼 조건 성취 못했죠. 그러나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 성취를 방해했으니까 이럴 때는 합격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걸 합격 성취 의제다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도 아니면서 형제처럼 지내는 걸 의형제라 그러죠. 그럼 의제란 말은 걸 같이 취급한다는 뜻입니다. 같이 취급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조건 성취한 거로 주장할 수 있고 반대는 불성취 의제가 됩니다. 다음에 족구모 법률행위 혈액입니다. 자, 여러분이 만일 여기 을입니다. 합격하면 이 아파트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아직까지 합격은 안 했지만 합격하면 소유권 취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럼 조건부 법률의 한 당사자 입장에서도 조건이 성취되면 권리를 취득할 수 있으니까 장래의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는 기대권 내지 희망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 기대권 내지 희망권은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 민법은 어떻게 보호해주느냐? 조건이 성취되기 전이라도 첫 번째, 거기에 먼저 148자하고 149자 나온 조문이 168페이지 제일 밑에 나와 있죠. 요 조문 두 개는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반드시 암기해야 된다. 이거는 조문만 시험에 나옵니다. 첫 번째, 먼저 149조를 먼저 봅니다. 조건 성취가 미증인 권리 여부도 일반 규정에 따라 상속 보존 담보를 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조건 성취되기 전이라도 조건부 권리는 일반 규정에 따라 즉 일반 권리와 똑같이 처분 상속 보존 담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을이 지금 합격하면 아파트 상가를 하나 준다고 말을 했어요. 상가 하나가 30억짜리입니다. 근데 시험을 쳤어요. 근데 합격 여부가 발표되기 전에 사망이었습니다. 사망을 한 다음에 뭐가 됐다? 합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아들, 딸들이 가가지고 30억짜리 달라 그럴까 안 그럴까요? 그게 벌써 달라 그러죠? 30억 그러니까 눈이 번쩍 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벌써 상속돼서 안 됐어요. 상속이 됐으니까 달라 하겠지. 그럼 조건부 권리도 상속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이 경우 을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못하지만 합격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럼 장래 발생될 등기 청구를 보존하기 위해서 뭘 하게? 가등기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 등기 조건부 권리는 보존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그리고 이 병에게 찾아가서 야, 내가 한 건 하게 되면 30억짜리 건물을 할아버지가 공짜로 준다는데 내가 지금 평균 80점 나온다. 확실하다. 근데 내가 조금 돈이 필요하니까 내가 합격하면 발생될 이 건물을 미리 매매하자 할 수 있어 없어요? 예? 그럼 아파트 분양받을 때 매매할 때 현재 아파트 있습니까? 예? 아파트 매매 계약할 때 계약금 낼 때 아파트 있느냐고. 아직 보면 허허벌판이라니까. 그거 매매했지 않습니까? 그럼 장래 신축될 건물도 매매할 수 있어 없어요? 그럼 장래 신축될 장래 취득할 건물을 왜 매매 못하느냐? 할 수가 있는 거지. 충분히 매매합니다. 그래서 가등기에서 가등기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래서 이전 등기해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조건 성취가 미증인 권리도 일반 규정에 따라 처분, 상속, 보존, 담보를 할 수 있습니다. 한 번도 시험에 안 나온 적이 없는 문항입니다. 100% 나오는 문항입니다. 똑같이 할 수 있다. 다음에 조건이 있는 법률의 당사자는 조건 성취가 미증인 또한에도 조건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여러분 조건이 성취되기 전이라도 조건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 이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아직 합격하기 전이에요. 그런데 이 갑이 합격하면 자기 부동산이 날아갈 것 같으니까 병에게 처분해버린 겁니다. 그러고서 합격을 했을 때 을이 갑이한테 잡아서 자 합격했으니까 조건 성취됐습니다. 저에게 건물 주시죠 했을 때 갑이 하는 말이 늦었다. 벌써 병에게 팔아버렸다. 그동안 즐거웠다.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누가 조건부 법률행위 하느냐고 할 필요가 없지. 이 말은 조건이 성취되기 전이라도 조건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 을의 이익을 갑의 해하는 행위를 하면 돼? 안 돼? 안 돼. 만약 했죠? 그럼 합격되고 나면 을은 갑에게 채무불이행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69페이지. 자, 동그라미 2번. 내가 합격하면 주택을 주겠다고 한 경우 그 주택을 고의나 과실로 멸실시키거나 타인에게 뭐 했다고? 매도하게 되면 수정자의 조건부 권리를 뭐한다? 침해한 것이 된다. 이처럼 의무자가 조건부 권리를 침해하는 의무자에게 뭐가 생긴다? 손해배상 책임이 생기는 겁니다. 이때 손해배상이 채무불이행이냐 불법의 행위냐는 지금 다툼이 있지만 그거는 상세히 나오지 않고 조건 성취되기 전이라도 절대로 그 조건부 권리를 침해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그럼 이 법조문을 기억해야 됩니다. 조건부 권리를 침해하면 아니 됩니다. 만일 의무자가 조건부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행위를 했죠? 그 처분행위는 조건 성취의 효과를 제한하는 한도 내에서는 무효가 됩니다. 나중에 물권법 할 때 좀 더 할 건데 조건부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행위는 무효다까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조건부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행위는 조건 성취 효과를 제한하는 한도 내에서는 무효입니다. 다만 이 무효를 이제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가등기 등을 해서 대항을 해야 되겠죠. 일단 조건부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행위는 무효입니다. 자, 봐봐요. 가장매매는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가장매매는 그 무효를 누구한테는 대항 못합니까? 그러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못한다 해서 가장매매가 유효입니까? 아니잖아. 그러니까 가장매매는 언제나 뭐라고? 무효다. 그럼 조건부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행위도 무효다. 그 무효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느냐 그거는 다른 문제고 조건부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행위는 무효가 되는 겁니다. 제 말이 아니고 판례의 말씀입니다. 조건부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행위는 무효로 된다. 되어 있습니다. 가장매매는 무효다. 그 말 같아요. 자, 조건부 권리도 이렇게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이하간 148조, 149조는 항상 시험에 나옵니다. 다음에 조건 성취 효력인데 뭐 정지 조건은 그때부터 효력이 있고 해제 조건부는 그때부터 효력이 소멸합니다. 이 말은 그때부터란 말은 소급표가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조건은 소급표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원칙은 소급표가 없어요. 다만 당사자끼리 특약해서 자 소급표 합시다 라고 특약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급하자고 특약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특약이 없는 한 아니 됩니다. 자, 이해되겠습니까? 꼭 기억해야 돼요. 조금 이따 볼 기한은 소급표가 있어 없어요? 때려주기도 없습니다. 기한은 때려주기도 소급표가 없어요. 그러나 조건은 소급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특약하면 됩니다. 특약하면. 되겠습니까? 자, 밑에 1번 기출 지문 보십시오. 조건 성취가 미정인 권리는 일반 규정에 따라 처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담보로 할 수 있다. 20, 22, 23, 24, 25 나오죠? 사실상 뒤에 것 작년에는 조건 기한이 출제가 안 돼서 그렇지. 출제되면 모조리다 시험에 나옵니다. 그거는 반드시 시험에 나옵니다. 자, 다음에 어떤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은지 안 붙었는지는 누가 입증해야 된다?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됩니다. 입증 책임 나와있죠? 이 매매계약, 이 정력계약에 조건이 붙었다는 건 누가 입증해야 된다고? 조건이 있다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됩니다. 당연하겠죠. 조건이 있다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지. 뭐 없는 사람이 왜 입증하겠습니까? 밑에 판례는 보지 말고 먼저 그 판례를 보십시오. 조건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라. 판례를 보지 말고 그 입증 책임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됩니다. 그걸 해야만이 나중에 판례를 이해할 수 있어요.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라. 자, 아직까지 입증 책임에 대해서는 시험이 안 나오는데 그래도 암기하는 게 좋습니다. 자, 오른쪽 감정평가사 문제 3번을 보십시오. 모든 행위,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그럼 맞아 틀려요? 틀렸죠. 1번 조건 성취가 미정인 권리라도 일반 규정에 따라 처분 상속할 수 있다. 간평에서도 늘 나오는 문장 아닙니까? 항상 나온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4번을 봅니다. 답은 그래서 몇 번이라고? 1번 아닙니까? 간평에서도 이 문장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4번을 보면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했다. 이미 성취한 거는 무슨 조건? 기성조건이죠. 기해무입니까? 기정무입니까? 근데 이거 기정무라 되어 있으니까 틀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문제 풀면 되는 겁니다. 기성조건이 이렇게 안 나오고 이미 성취한 경우 이렇게 나온다니까. 그걸 뭐로 고쳐야 된다고? 기성조건 이렇게 고치면 되는 거죠. 문제 풀 때. 조건 성취가 불가능한 것다 그러면 불능조건 그러면 될 것이고. 다음에 기한입니다. 기한은 여기에서 딱 하나만 적으면 됩니다. 뭐만 지우면 되죠? 불자만 지우면 됩니다. 똑같습니다. 이미 성립된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 부관을 기한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조건 기한은 둘 다 장래의 것인데 장래 확실한 것은 뭐라고 그러고 기한, 불확실한 것은 조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극히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자, 요걸 그대로 씁니다. 갑이 을에게 내가 너에게 이 아파트를 주마 정역이야 합니다. 언제 했냐? 1월 1일 날. 도장 콱 찍었어요. 성립했어 안 했어요? 성립했습니다. 그런데 갑이 하는 말이 단 내가 3개월 동안은 이 건물을 써야 되니까 내가 너에게 4월 1일 날 소유권 이전 등기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비록 오늘 정역이야기 성립했지만 소유권 취득이라는 효력은 언제 발생한다? 그럼 4월 1일은 1월 1일 입장에서는 장래일이죠. 도래할 게 확실히 하네요. 확실하죠. 그럼 이게 뭐라고? 기한이라고. 이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효력이 어떻게 된다? 발생이 되죠. 이렇게 발생되는 기한을 뭐라 하냐면 시기라고 그래요. 이게 시기라고. 이게 기한이라고. 장래 확실한 것을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 아파트를 공짜로 사용하게 만들마. 공짜로 사용하는 게 뭐냐? 사용대차예요.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사용하게 만든다. 단 3년만 사용하라. 그럼 3년 지나고 났을 때는 이 사용대차의 효력이 어떻게 된다? 소멸되는 거죠. 3년 뒤 1월 1일은 장래 도래할 것이고 확실히 하네요. 당연히 확실하죠. 1월 1일은 도래하니까. 이렇게 되면 이 사용대차의 효력이 소멸됩니다. 이걸 뭐란다? 기한이라고.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이제는 사용대차의 효력을 소멸시키죠. 소멸시키는 기한을 종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정지조건에 해당되는 게 시기, 해제조건에 해당되는 게 종기입니다. 그래서 장래 확실한 것은 기한, 불확실한 것은 조건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게 조건과 기한입니다. 그러면 기한은 반드시 도래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기한은 반드시 도래됩니다. 기한이 도래되지 않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도래됩니다. 자, 그래서 첫눈이 오면 이 아파트를 주겠다 했습니다. 첫눈이 오면 이거는 조건입니까? 기한입니까? 기한이죠. 첫눈은 반드시 하지 않습니까? 이걸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갑은 나는 너에게 반드시 뭘 주겠다는 겁니까? 반드시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는 겁니다. 왜냐? 이거는 기한이니까. 기한은 반드시 도래해야 돼요. 그래서 만일 첫눈이 오면 이 아파트를 주겠다는데 지구가 확 해가닥 해가지고 우리가 적도로 바뀌어버렸어요. 우리나라가. 그럼 첫눈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오겠죠? 소유권 이전해 줘야 된다 안 해줘야 된다? 첫눈 적도로 바뀌는 그날 소유권 이전 등기해 줘야 됩니다. 왜냐? 기한은 반드시 도래되기 때문에 어떤 불확실한 사실을 기한으로 했죠. 그럼 그 사실이 발생할 때는 물론이고 사실 발생이 불가능한 때도 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봅니다. 그게 조건과 기한의 차이점입니다. 172페이지 제일 위에 조건인지 기한인지 판단하는 기준이라는 판례가 나와 있죠. 자,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야 된다고 보는 건 뭐라고? 이행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는 조건이라니까. 그나마 그게 아니고 표시된 사실이 발생할 때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한 것이 확정된 때도 채무를 이행해야 된다고 보는 거는 뭐라고? 기한인 겁니다. 이게 조건과 기한의 차이점입니다. 어떤 사실을 결부시킬 때 그게 조건인지 기한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되겠다. 그 사실 불가능할 때, 즉 사실 발생이 불가능한 것이 확정되더라도 이행해야 된다고 보는 것은 기한이고 불발생하면 이행 안 해도 된다는 것은 조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조건과 기한의 차이점은 그렇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른쪽 기출지문 1번을 보십시오.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할 때를 기한 이행기로 정한 경우 그 사실 발생이 불가능한 때도 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본다. 이게 지금 방금 판례가 시험에 나올 때는 딱 이런 짧은 문장으로 나오는 겁니다. 기한은 반드시 도래된다, 안 해야 된다? 반드시 도래됩니다. 기한은 도래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도래된다. 그래서 어떤 사실을 기한으로 했을 때는 그 사실 발생이 불가능한 때도 기한은 도래합니다. 172페이지 확정기한과 불확정기한 나와 있죠. 확정기한은 기한이 도래한 것이 확실하고 그 발생 시기가 확정되어 있는 게 확정기한입니다. 1월 1일, 3월 2일 이런 것이고, 불확정기한은 발생하는 것은 확실한데 그 시기가 확정되어 있지 않는 걸 불확정기한이라고 합니다. 갑이 사망했을 때 너에게 주겠다. 사망하는 것은 조건입니까? 기한입니까? 기한이죠. 사망하는 것은 확실하지 않습니까? 다만 언제 사망할지 모르니까 그런 걸 불확정기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눈이 오면 이런 것들이죠. 되겠습니까? 자, 그런 걸 기한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조건과 기한 좀 차이 알겠죠? 예, 그래도 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오른쪽은 전부 다 똑같습니다. 이제는 자, 기한을 붙일 수 없는 법률이 뭐하고 똑같다? 조건하고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딱 하나 차이가 있는 것은 2번입니다. 음수표는 아까 조건을 못 붙인다 했죠. 그러나 기한, 시기는 붙일 수 있습니다. 그 음수표가 다릅니다. 다음에 3번처럼 소고표가 있는 법률행위는 시기를 붙일 수 없습니다. 조금 이따 나와있지만 기한은 절대로 뭐가 없다? 소고표가 없습니다. 근데 소고표가 없는 법률행위에 시기를 붙인다는 것은 모순되기 때문에 소고표가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 시기를 붙일 수 없습니다. 아니 됩니다. 다음에 기한 도래되는 효과 똑같습니다. 아까하고 조건하고 똑같이 취급합니다. 기한 도래 후의 효력도 시기는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정기는 그때부터 효력이 소멸합니다. 절대로 소고표가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당사자 특약하더라도 소고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특약하더라도 안 됩니다. 특약하더라도 안 된다. 그래서 때려주기도 안 된다. 이렇게 옵니다. 조금 전에 조건은 특약하면 돼, 안 돼? 됩니다. 자, 152조 제가 조문을 말했죠. 173페이지 지금 방금 조문 152조 했잖아요. 요 조문 자체도 한 번씩 시험에 나오니까 조문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기는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할 거고 종기는 그때부터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효력을 잃는다.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기한에서는 독특한 게 기한이 이익이죠. 기한이 이익은 뭘 기한이 이익이라 그러냐? 기한이 도래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가 갖는 이익을 기한이 이익이라고 합니다. 기한이 도래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기한이 도래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가 갖는 이익입니다. 갑과 을 사이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 1월 1일부터 하고 12월 31일이 임대차 종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임대인 갑이 5일 날 방 빼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임차인은 방 뺍니까 안 뺍니까? 안 빼죠. 뭐라고 안 뺍니까? 아직 기한이 남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임대차가 종료되는 시기는 언제라고? 이게 뭐라고? 종기 아닙니까? 지금 임대차 효력이 발생하지만 12월 31일이 되면 임대차 효력은 어떻게 된다? 소멸됩니다. 그럼 여기는 기한은 종기를 한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종기 의뢰입장에서는 기한이 도래해서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지금 방 빼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기한 이익을 지금 침탈했잖아요. 이 의뢰입장에서는 기한이 도래되기 전까지는 계속 건물을 사용 수익할 이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걸 무슨 이익이라고 한다고? 기한 이익이라고 해요. 기한이 도래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가 갖는 이익을 기한 이익이라고 합니다. 근데 갑이 지금 기한 이익을 침해했으니까 침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는 거죠. 갑과 을 사이에 금전 소비 대차를 했습니다. 돈을 빌렸다 이 말입니다. 언제 갚기로 했냐? 12월 31일 날. 그런데 갑자기 5일 날 채권자가 아저씨 원금 일찍 갚아줘라 조기 변제하라고 합니다. 변제하게 안 하게? 안 하겠죠. 뭐라고 안 합니까? 기한이 도래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을의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12월 31일까지 변제할 필요가 없는 이익이 있는 거죠. 이걸
기한이익이라고 합니다. 기한이 도래되지 않음으로써 갖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죠. 합격하면 아파트를 주겠다, 합격을 한다. 4월 1일 날 아파트를 주겠다는데 3월 1일 날 돼서 조기에 아파트 이전해달라고 합니다. 그럼 갑이 뭐라 할까요? 내가 언제 3월 1일 날 준다고 그랬냐? 언제 주겠다? 4월 1일 날 주겠다. 그럼 아직 기한이익이 남았죠? 이게 기한이익이라고. 또 종기만 기한이익이 아니고 시기도 기한이익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기한이익은 누구 이익으로 추정하느냐? 그거는 당사자 의사표시나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겠죠.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기한이익은 누구 이익으로 추정한다? 채무자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채무자입니다. 채무자. 자, 그런데 기한이익이 한쪽만 있는 게 아니고 쌍방모두 있는 경우도 있게 없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이자 소비대차 같으면 기한이익이 누구한테만 있습니까? 채무자에게만 있겠죠. 그럼 이자부 소비대차 같으면 채권자, 채무자 모두에게 있는 겁니다. 이 임대차 계약도 임차인에게만 기한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임차인이 5월 1일 날 아저씨 방 뺄 테니까 보증금 주세요 그러면 주인 보증금 준다 안 준다? 뭐라고 안 줍니까? 아직 기한이 남았잖아 그러잖아. 그게 지금 누구한테 있다고? 이때는 임대인에게도 기한이 있다고. 그래서 임대차는 임대인, 임차인, 양자 모두에게 기한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쪽만 있는 게 아니고 쌍방 모두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이 좋은 기한이익을 포기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기한이익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무이자 소비대차 같으면은 기한이익이 누구한테만 있습니까? 그러면 채무자는 더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기에 변제할 수 있어 없어요? 괜찮소. 자기가 갖고 있으니까. 한쪽만 갖고 있을 때는 자유롭게 포기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쌍방 모두에게 있을 때도 기한이익 포기할 수 있느냐?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법조문에 나와 있듯이 기한이익은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 이익을 해야지는 못한다. 거꾸로 말하면 상대방 손해를 배상하고 포기하면 됩니다. 되겠습니까? 따라서 은행에서 융자 얻었을 때 조기에 변제하면 은행에서 빨리 갚아줬다고 돈 좀 깎아줍니까? 위약금 내라 그럽니까? 그 위약금이 은행이 갖고 있는 기한이익을 상실했기 때문에, 즉 은행은 그동안 받을 수 있는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시켰기 때문에 조기에 변제하지만 상대방 은행이 발생했던 뭘 배상합니까? 손해를 배상하는 겁니다. 그걸 위약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돈을 빨리 갚아주더라도 배상해줘야 된다 안 해줘야 된다? 해줘야 됩니다. 묘하게 그렇습니다. 일반인들이 빌릴 때는 조기에 갚아주면 아무 소리 안 하죠. 고맙다고 밥이라도 한 끼 사지만 은행은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법률적으로 보면 기한이익을 상실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물어봅니다. 기한이익이 상대방을 위해서 존재하는 경우 기한이익은 포기할 수 없다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상대방 손해를 배상하고 포기하면 됩니다. 손해를 배상하고 포기하면 됩니다. 자, 다음에 이 좋은 기한이익도 상실될 수 있어요. 그 기한이익 상실 사유 보면 법조문에는 2개 나와 있죠. 민법 조문에는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케 하거나, 두 번째 채무자가 담보 제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그거 외에 또 하나 있습니다. 밑에 보십시오. 채무자가 뭐 했을 때? 파산당했을 때. 다음에 하나 더, 당사자끼리 이런 사유가 있으면 조기 변제한다고 특약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요 4가지가 되면 기한이익이 상실됩니다. 일단은 암기해야 돼요. 담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제공된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케 하거나, 채무자가 파산하거나 특약했을 때는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갑과 을 사이의 임대차 계약하고 임대차 존속 기간은 12월 31일입니다. 그런데 이 임차인이 차임을 이기연체했어요. 두 사람 사이에 특약합니다. 월세를 3번 밀리면 해지할 수 있다고, 3기 연참에 해지할 수 있다고 특약할 수 있어 없어요? 특약했어요. 드디어 3기 연체했습니다. 그럴 때 주인이 방빼 그럽니다. 똑같은 글씨가 나와요. 이럴 때 임차인은 어머나 아직 기한이 남았잖아요. 주장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 이런 사유가 있으면 기한이익이 상실된다고 특약한 겁니다. 그럴 때는 방 빼야 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이게 기한이익 상실입니다. 문제는 3기 연체했을 때입니다. 3기 연체하면 두 가지가 있어요. 3기 연체했다는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했잖아요. 그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해서 발생함과 동시에 바로 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봐요. 기한이 도래했기 때문에 즉 임대차는 어떻게 된다? 여기서는 임대차가 바로 종료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한이익이 상실되면 특별한 의사표시 없이 기한은 바로 도래한 것으로 보냐. 아니면 3기 연체하더라도 아직 임대차는 종료되지 않고 임대인이, 여기서는 채권자겠죠. 임대인이 방배라는 무슨 의사를 표시한다? 의사를 표시할 때 비로소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는 게 있어요. 이 말은 3기 연체와 동시에 주인이 말하지 않더라도 바로 임대차가 종료되는 경우도 있고 3기 연체했다 할지라도 즉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했다 할지라도 채권자의 방배, 조기 변제하세요라는 의사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는데 요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기한이 도래하는 것을 보는 것을 유식하게 말하면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이하기라 그러고 아니고 일정한 행위가 있을 때 되는 걸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이하기로 봐요. 이걸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이하기로 봅니다. 자, 여러분 물어봅니다. 3기 연체했을 때 임대차 해지할 수 있다고 특이하게 했을 때 세입자가 3기 연체했습니다. 그럼 주인이 아무 말도 안 하더라도 바로 그때부터 임대차가 종료된 겁니까? 임대인이 방배할 때 종료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판례가 아무 말 없으면 뭐로 본다?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이하러 봅니다. 자, 동그라미 2번 봅니다. 판례는 기한이익 상실 사유 발생한으로 기한 도래가 의제되는 것은 아니고 채권자가 즉시 변제, 조기 변제, 방배 등 일정한 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는 뭐로 본다?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이하로 봅니다.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이학이 아니고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이하로 봅니다.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했다 해서 바로 기한이 도래하는 거 아닙니다. 방패, 조기 변제하세요 이런 말이 있을 때 상실됩니다. 예컨대 은행에서도 우리가 돈 빌릴 때 뭐 연체 몇 분 되면 조기 변제한다라고 하죠. 근데 연체했다고 바로 변제 그 기한이 도래하는 게 아니고 은행에서 변제하세요 할 때 원금 변제하는 것이지 안 그러면 원금 변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이하로 봅니다. 자,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이하로 본다. 우리 시험에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뒤에 넘겨보십시오. 거기에 기출지문 1번을 보십시오. 기한이익 상실 특이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이학으로 추정한다. 맞아 틀려? 틀렸다 이 말입니다. 틀렸다. 2번 시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연다. 효력을 연 기한은 종기죠. 이거는 시기라 했으니까 틀렸지 않습니까? 아까 법조문 외우라 그랬죠. 이렇게 시험에 나옵니다. 시기, 종기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가 조건 기한입니다. 작년에는 조건 기한이 안 나왔으니까 올해는 한 문제 나오겠죠? 절대로 어렵게 안 나옵니다. 법조문을 좀 잘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좋아하는 물권법 들어갑니다. 이 말은 민법 중에서 제일 어려운 민총이 다 맞춰졌습니다. 민총이 사실상 제일 어렵습니다. 하기가. 이제는 쉬운 거 물권법부터 들어갑니다. 좀 쉬었답니다.